자, 24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 나옵니다. 그죠?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사업자라 합니다. 그죠?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 하시면 딱 뭐가 떠올려야 된다 그랬나요? 거래 어떤 거요? 네이버 부동산? 그죠? 그것도 거래정보사업자, 거래정보망이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국토부 장관의 지정 승인을 받지 않은 거죠. 맞죠?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 하면 먼저 딱 떠올라야 되는 건 국토부 장관. 요거부터 떠오르자 그랬죠? 그죠? 등장인물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구청장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럴 때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부 장관과 관련이 있다라는 게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개업공인중개사 중요하죠? 국토부 장관이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개업공인중개사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만이 되니까 다른 사람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아직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니까 뭔지 잘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그쪽 업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뭐예요? 다방, 직방, 그죠? 부동산 거래 사이트잖아요. 그거는 일반인들과 개업공인중개사 다 참여하는 거죠.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올려놓고 일반인들은 그걸 보고 물건을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거래할 수가 있고.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거래정보사업자, 부동산 거래정보망은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한다. 그죠?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는 건 다시 얘기하면 국토부 장관의 지정과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 그죠?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일은 상호간 아니고 중개일간의 상호간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끼리만 정보의 공개와 유통 촉진,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아시겠죠? 그러니까 대상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누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그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지정을 받으려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된다?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죠?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은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K랜이라고. 그죠? K랜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접속하면 어떻게 써요? 우리 아는 인터넷 홈페이지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방직방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이용하는 대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개업, 공인, 중개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가 신청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거래정보사업자는 사이트 운영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트의 운영자니까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부가통신 사업자여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사업자 했죠? 사업자는 개인도 되고 법인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국토부 장관에게 수수료는 없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제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된다는 말이 국토부 장관이다. 싸그리다 국토부 장관이다. 그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심사를 하겠죠?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사를 할 때 신청한 자가 부가통신사업자인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내가 지금 부가통신 사업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신청을 할까요? 아니죠. 어느 정도는 다 구축을 해놓고 뭐 해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특별광역시 도 및 특자도에서 각각 30명 이상. 이런 게 좀 그렇죠. 그죠? 지금이야 보시면 500명이 그래 2개 이상의 30명씩 하면 되잖아요.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본인 스스로가 외우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죠? 저 같으면 그냥 560명 이렇게 하면 외우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죠? 몇 명이 필요하냐? 560명? 500명 이상. 실제로는 560명이 필요한 게 아니죠? 맞죠? 실제로는 500명 이상, 56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500명이면 되는데 그 중에 2개 광역시에서 30명 이상 있으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외우는 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 560명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잖아요. 그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소양이 있어야 되겠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소양이 있어야 된다. 그럼 어떤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겠죠? 그 인터넷이니까 컴퓨터, 뭐 정보 처리, 뭐 이런 거에 관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사가 한 명 있어야 할 것.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인터넷 사이트이긴 해도 내용이 어때요? 내용이 뭐와 관련된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도 있어야 되겠어요? 공인중개사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다시 정리를 하시면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죠? 사장님들이에요. 근데 이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춘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사람은 정보처리 기사. 4년제 컴퓨터공학과 이쪽 나온 애들이 보통 정보처리 기사를 땁니다. 아시겠죠? 전산과, 컴퓨터 정보과, 뭐 컴퓨터과, 컴퓨터공학과 이런 데 있죠? 그런 학생들이 졸업하면서 따는 자격증이 정보처리 기사예요. 그래서 그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을 한 명 확보를 해야 되겠고, 정보처리 기사하고 잘 협업을 해야 될 사람이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거니까 우리 같은 공인중개사 한 명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사람은 확보가 됐어요. 사람은 확보가 됐으면 사이트를 운영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정확하게 뭐가 될까요? 서버가 되겠죠? 그 웹페이지, 우리가 아는 인터넷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인터넷 페이지를 운영을 하려면 서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뭐든지 다 국토부 장관이에요.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역량 및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 확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랑은 다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컴퓨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개업공인의 컴퓨터는 뭐예요?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컴퓨터지. 그죠? 모바일로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핸드폰이나 컴퓨터는 접속을 위한 수단이지 그 홈페이지가 운영되기 위한 수단은 아니잖아요. 맞죠? 그 홈페이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정해놓은 성능과 용량은 뭐가 될까요? 용량은 데이터 보관 능력일 거고요. 성능은 뭘까요? 처리 속도겠죠? 그죠? 동시 접속 뭐 이런 거겠죠? 동접 얼마나 되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될 거고, 이렇게 요건을 갖춰놓고 이 요건을 국토부 장관이 심사를 한 다음에는 뭘 해주는 거예요? 지정을 하겠죠? 그죠? 지정 신청을 한 자가 문제가 없다. 그래, 너가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정을 해주겠죠. 지정을 해주면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헷갈릴 수 있겠죠. 왜? 우리 등록증은 며칠 만에 나왔어요?
7일 만에 나왔죠. 그죠? 7일 만에 나왔는데 얘는 30일 만에 나온다. 왜? 국토부 장관이니까 바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바쁘니까 빨리빨리 처리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내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 신청을 심사를 하고 지정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정을 하게 되면 그때 돼서 거래정보사업자는 뭘 하게 되나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다. 그죠? 운영 규정을 제정을 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 동그라미 치셔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어때요? 거래정보망을 운영하고자 하는 거래정보 사업자는 몇 단계를 걸쳐야 돼요? 지정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정이 더 요건을 갖출 게 많지요? 그죠? 승인은 뭐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지정받은 사람만, 그죠? 운영 규정을 제정을 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정받고 승인받으면 우리 운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운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정받고 승인받고 운영하는데 실제로 운영을 어떤 기간, 우리 등록을 할 경우에도 등록한 후, 그죠? 서면으로 통지받고, 그죠? 등록한 후 업무 개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휴업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6개월 이상 휴업은 못하니까 6개월 이상 등록받고 6개월 이상 못하면 안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그죠? 1년 이내에 설치 운영을 해야 된다. 언제부터?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아시겠죠? 승인을 받은 날 아니죠?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쉽게 기억하기 502, 30 33일 33일 31 3월 1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오면 나중에는 한번 보시면 되겠죠. 외울 거만. 그렇죠? 자, 넘기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래정보사업자의 의무에서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해야 되고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자, 우리가요 직방다방은 어떻게 보면 영리 목적이잖아요. 거래정보사업자도 물론 영리 목적이긴 하지만 개념이 살짝은 다르죠. 그죠?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업공인중개사들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거래 당사자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는 약간 차별성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좋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들만 이용하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좀 더 신빙성도 좋고, 그죠?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할 때는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공개해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마다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의뢰받은 거.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허위맹을 거짓말을 거의 헛것죠. 처벌을 받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차별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면 안 되니까 어때요? 다 똑같은 위치에 공개가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시판 같은 거 보면 어때요? 공지도 있고 추천 매물 등록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돈 더 주겠죠? 우리 일간지 벼룩시장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생활정보지. 그런 것도 보면 어때요? 돈을 많이 내면 물건이 더 눈에 잘 띄게 나오죠? 맞나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의 공개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건 누가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 1년에
1천만 원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는 거짓으로 옮겨서는 안 되고 거래가 완성됐을 시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이거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는 의미는 인터넷 사이트에 완료되었음. 그죠? 거래가 완료되었다는 표시를 꼭 하라는 얘기죠. 이거 좀 세죠? 그죠? 좀 세요. 이 상황은 업무정지예요. 그 다음에 지정 취소 사유 나옵니다. 지정 취소 사유는 모두 임의적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지정 취소 사유에 나오는 건 어떻다? 절대적 취소 사유는 없고 다 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운영 규정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1년 이내 설치 운영하지 않은 경우 개인이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죠? 모두 임의적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 지정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사망 해산을 제하고는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우리 청문 실시하는 건 어땠어요? 업무정지는 의견을 청취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죠? 청문을 실시하는 건 대부분 어때요? 청문을 실시하는 건요 다 취소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취소를 할 때는 청문을 하고요 정지를 시킬 때는 뭐래요? 의견을 청취해야 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같은 경우도 지정을 취소하는 거죠? 사망해서는 청문 설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당연히 취소되는 거잖아요. 그죠? 말은 임의적으로 해놨지만 사망이거나 법인의 해산이 할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를 시킬 때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기억하기 좀 빵빵 터지는 게 좀 가끔 있어요 이 책이요. 그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는 절차. 요거는 뭐 보시면 아시겠죠? 매도 의뢰인과 매수 의뢰인. 즉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기본적으로 누가 이용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용하는 거죠. 맞죠? 중개 거래 당사자는 이용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해서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떤 중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공동 중개가 이루어진 거죠? 맞나요? 그래서 매도 의뢰인이 있고 매수 의뢰인이 있을 경우 각각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디서 만난 거예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만난 거죠? 맞나요? 여기 그림 보시는 거예요. 지금 44페이지에. 그림 보시면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 위쪽에 개업공인중개사, 밑에도 개업공인중개사. 이 개업공인중개사 두 명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해서 만났네요. 그죠?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넘기셔서 45페이지 보실게요. 45페이지. 45페이지에 기본적인 의무 나오는데요. 요거는 뭐, 우리가 이해를 하실 때 그냥 예문의 한 줄 정도 뭐 나올 수 있는 수준도 되겠죠? 저 같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심을 두고 제가 출제자라면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열심히 알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시험에서야 뭐 그냥 지나가는 수준이겠죠.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품위유지, 뭐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적용되는 의무이다. 전문 직업인이니까 이 앞에 말은 기본적으로 뭘 내포하고 있나요? 전문 직업인이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자격증을 갖고 있는 거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그죠? 중개보조원에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앞에 뭐가 붙었으니까. 전문 직업인이 붙었으니까. 그죠? 자격증이 없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신의 성실 공정 중개 의무입니다. 여기에는 신의 성실까지는 중개보조원도 적용이 되겠죠. 근데 중개라는 말이 들어갔네요. 중개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중개보조원에게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 다음에 상관주의는 명문상의 규정하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의무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요 의무니까 관리자가 누구예요? 사장님이죠. 맞죠? 그러니까 문맥 타이틀을 보시면 다 그 내용이 있는 거죠. 우리가 체크해야 될 사항이.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판례에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인정한 의무. 당사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이거는 여러분들도 직장을 다니시거나 이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요즘 강조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근데 요거랑 상충되는 게 뭐였어요? 네? 업무상의 비밀 누설 금지하면 딱 떠올라야 되는 게 그러면 내가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죠? 증언을 하면 어떻게 될까? 증언하고 업무상의 비밀 누설 금지가 상충이 될 거면 어떤 게 우선한다 그랬나요? 증언이 우선한다 했습니다. 그죠? 법정에서는 증언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업무상의 비밀은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누가 할까요? 업무상의 비밀은 누가 알 수가 있어요? 업무상의 비밀을 알게 되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셋 중에 누군가요? 모두 다죠. 그죠? 중개보조원이라 해도 비밀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하다 보면. 그죠? 맞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이 된다. 한마디로 줄인 거죠. 그러니까 업무상의 비밀은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나 다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에게도 업무상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개보조원도 귀가 있고 입이 있으니까 비밀을 들으면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죠? 귀가 있으니까 들릴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해도 중개보조원이 사무님들을 그만둬도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법이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비밀을 누설할 수 있다. 이게 뭐가 될까요? 그죠? 다른 법은 증언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1년에 1,000만원.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에 반해서 벌하지 아니하는 반의사 불벌죄이다. 플러스 얘기하면 뭐예요? 용서하면 용서해 줄게죠? 그죠? 용서하면 용서해 줄게. 이게 반의사 불벌죄고. 그죠? 넘기시겠습니다. 금지행위 중요하죠. 금지행위. 금지행위는 7가지가 있었는데요. 7가지인데 7가지를 나눠서 어떻게 했었나요? 나눠서 1년에 1,000만원, 3년에 3,000만원 두 개를 나누자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금지행위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라는 제목으로 규정된 7가지만을 의미한다.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금방 했잖아요. 얘는 금지행위라고 보는 것은 아니죠? 이거는 금지행위는 법에서 규정이 된 거예요. 요거 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금지해야 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죠? 금지행위니까 이건 행위 자체로만 보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 행위 중에 업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죠? 그래서 금지행위의 효과,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적용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죠?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니까 다 포함하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까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7가지 금지행위라는 모두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7가지 금지행위를 하면 모두 자격정지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중개보조원은 어떤 금지행위나 행정처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받고 싶을까요? 안 받고 싶을까요? 빨리 자격증 따서 받고 싶겠죠? 맞죠? 아닌가요? 받고 싶은데 할 게 없어요. 그죠? 할 게 없어서 못 주는 게요.
그 다음에 행정형벌은 명초, 판매, 낙지, 쌍방, 투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 명초, 판매는 1년에 1천만 원, 낙지, 쌍방, 투기는 3년에 3천만 원. 그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3년, 이거 같이 받는 거죠. 그죠?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을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면 명초, 판매, 명초란 뭐 풀이 있나요? 네? 없나요? 명초?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명초, 판매니까 어떻게 돼요?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또는 중개 의뢰 행위를 받는 행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명의를 이용하는 거니까. 내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죠? 무등록 중개업 하시는 분들은 어때요? 우리 흔히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사장님들. 그죠? 어디 가나 다 사장님 소리 들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 좋은 거 타고 다니시고. 그죠? 그런 분들 그냥 계약서를 쓸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항상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자기가 가는 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취소 사유에다가 1년에 1천만 원입니다. 즉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와 무슨 행위를 했다? 협력 행위를 했다. 그죠? 그래서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협력 행위를 해야 한다?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와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첫 번째 말은 좀 아니죠.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 협력 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와 중개 의뢰를 받는 행위 중 한 가지만 해도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물건을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미 그게 지금 금지행위에 걸리는 거예요. 취소 사유고 1년에 1천만 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의뢰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는 어때요? 뭘로 보는 거예요? 미수죠, 미수. 그죠? 미수도 한 걸로 보는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행위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중개가 완성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금지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라 등록증 양도 대여에 해당한다. 따라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건 뭘까요? 차이가 뭘까요?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자임을 알면서도 협력행위를 해야 된다. 명의를 이용하기.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뭐가 차일까요?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뭘까요? 그리고 4번에 나온 중개 업무를 하게 하는 것. 이건 뭘까요? 이것도 되게 논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요. 내가 전혀 관련이 없는 이런 거 있죠. 네? 전혀 관련 없는데 어느 순간 짠하고 나타나서 우리 사무실 이름을 쓰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 있죠. 네? 아니면 내가 등록증 상에는 어차피 내 이름입니다. 그죠? 근데 무슨 공인중개사하고 자기가 대표인 마냥 다니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들. 그런 거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근데 금지행위하고 등록증 양도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큰가요? 양도가 훨씬 크죠. 양도되면 어떻게 됩니까? 양도 명의 빌려준 거. 그죠? 대여. 양도나 대여는 등록증 날라가죠. 그죠? 다른 사람인데 등록증. 이런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등록 중개업자에게는 협력을 할 경우에는 금지가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아예 그 사람이 계약을 하는데 그 사람인 양, 그죠? 양도 또는 대여를 하게 되면 그거는 등록증이 아예 날아가죠. 그냥 볼 것 없이 날아가게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그죠? 무조건적으로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 밑에 등록증 양도 대여에 해당일 경우에는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보시면 우리가 중개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신의 명의를 실질적으로는 내가 운영을 하는데요. 내가 운영을 하는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때요? 자기 거라는 아니라는 건 알죠? 그 무슨 뭐 중개업자도 자기 사무실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지만 거기 가서 쓰자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고. 근데 양도 또는 대여가 되려면 어때요? 자기가 거기 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거기 대표인데 그냥 등록은 저 사람으로 해놨어. 이렇게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 없이 계약이 성사 단계가 오니까 거기 데리고 가가지고 계약서를 쓰는 거는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 사람한테 나는 완전 빌려준 건 아니지만 협력을 한 거죠. 내가 실제로. 그래서 그런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 우리가 문제에 나왔을 때는 항상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얘기를 할 때는 양도나 대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협력을 한다 그러면 금지행위로 보시고 양도나 대여가 나오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초과보수. 초과보수는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죠? 어떠한 상황이라도 초과보수 받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죠? 중개보수는 무조건 많이 받으시면 안 되고요. 또 중요한 건 중개보수라는 건 어때요? 중개보수는 금전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가치가 있는 물건. 그죠? 그림 1억짜리 뭐 1,000,000원 수수료 받아야 되는데 중개보수 1,000,000원 받아야 되는데 1억짜리 그림을 받았다. 이것도 초과해서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금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금품. 그죠? 금품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어떤 명목으로든 금품을 더 받으면 안 된다. 아시겠죠? 근데 분양대행은 중개업이 아니고 중개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받아도 초과보수 금지 행위가 아니다. 위임 및 도급도 중개업이 아니므로 중개업 보수를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많이 받아도 초과보수 금지 행위가 아니다. 권리금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보수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뭐예요? 권리금이죠. 권리금에 대한 거는 중개 대상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우리법에 들어오지 않고 우리법에 대한 중개 보수 요율도 해당 사항이 없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는 사용이 안 되지만 실비라는 부분 항상 나왔죠? 실비라는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실비는 거기다가 내가 더 얹어서 어떠한 우리가 원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잖아요. 그죠? 근데 부가가치를 얻는 게 아니고 실비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사용한 금액, 그 순수한 금액을 실비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비가 생각보다 요율을 정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죠?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대부분은 적게 나오겠지만 그죠? 실비가 뭐 제주도에 있는 물건관이라고 거기서 뭐 파악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채점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간 비용을 의미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받아야 금지행위가 된다. 받았다면 돌려줘도 금지행위에 해당되고 어음을 받았는데 어음이 묻어나도 금지행위. 어음은 뭐예요? 실제로 내가 그 당시에는 효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받잖아요. 그죠? 이거 부담인지 알고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이미 받을 때 의도가 어땠어요? 초과해서 보수를 받은 거잖아요. 맞죠? 어음도. 그러니까 어음이 나중에 갔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변명이죠. 내가 초과보수 받은 거 아니야. 봐, 이거 부담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돈은 한 푼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미 받을 때는 어땠어요? 내가 받아야 될 요율을 초과해서 받은 걸로 보이는 거죠? 맞나요?
네. 그리고 한도를 초과한 중개보수를 요구한 경우에도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금지 행위가 아니다. 승가 중개계약 체결 그 자체는 아직 받은 것이 없으므로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나중에 승가 금지도를 넘지 않으면 금지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명의 이용 초과 보수 명초. 그 다음에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 거짓된 언행, 속이는 언행, 중개대상물의 가격, 소극적 기망이,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죠? 몇 배 오른다고 뻥침. 그죠? 지하철이 뚫린다고 뻥침. 그죠? 거짓된 언행이죠. 기망은 뭔가요?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죠? 속이는 거죠? 서로 짜는 행위.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가격도 중요한 사항이 된다. 시세보다 싸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시세보다 싼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것도 어때요? 싸니까 오를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하죠. 누가? 거래 당사자. 그죠? 거래 당사자에게 이게 싼 편이에요. 다른 거 다 2억인데 얘는 1억 8천이에요. 싸다고 얘기하자면 실제는 시세가 1억 8천, 7천이면 거래 당사자는 어때요? 본인이 의도했던 대로, 그죠? 가격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 소극적 기망행위. 적극적 기망행위는 뭐예요? 위에 얘기한 게 적극적이죠? 뻥치는 거. 그죠? 소극적 기망행위는 뭐예요? 여기 방패장 들어오고 저기 화장장 들어오고 이런 거 알고 있는데도 말해주지 않은 거죠. 이것도 어떻다?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로 1년에 1차. 그죠? 상대적 취소 사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 매매를 업으라는 건 뭐예요? 사고 파는 걸 업으라는 거죠. 업으라는 계속 반복적. 그죠? 이 말 정말 많이 제가 드렸죠? 업이 뭐예요? 그럼 계속 반복적.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고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이다. 이게 뭘까요?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금지행위가 아니고, 그죠?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매매를 업으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사야 되겠죠? 샀다가 팔았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그 수준은 어떻게 한다? 사회 통계에 맞춰서. 그죠? 10년 동안 10개 사고, 그죠? 올해 5개 팔았다. 이러면 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넘어가서, 딱지 쌍방 투기. 딱지를 쌍방적으로 투기한다. 딱지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거나 딱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중요한 건 여기는 중개도 동그라미 치시고요. 매매도 업으로 하는 동그라미 치셔야 되겠죠? 그죠? 딱지를 중개해서도 안 되고, 업으로 해서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딱지는 뭐예요? 사고 팔면 안 되는 분양이나 임대 등에 관련된 증서. 그죠? 그래서 딱지의 매매를 금지하는 이유는 매매를 허용하면 투기가 되어 서민들의 저축권에서 주택에 입주를 못하기 때문이다. 딱지인 거는 청약통장, 주택, 상환사채, 철거는 입주권, 증명서. 다 뭐에 관한 거예요? 어떤 게 특정되지 않은 거죠? 그죠? 특정되지 않고 당연히 뭐만 갖고 있는 거? 자격만 가지고 있는 거죠? 자격만 가지는 건 딱지이고, 딱지가 아닌 것은 상가 분양. 상가는 상관없다 그랬죠? 그죠? 상가는 상관없고 분양권. 딱지가 아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매가 금지된 딱지는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은. 그죠? 그거는 중개하거나 업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청약통장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청약통장의 매매를 중개했다. 그 예에 나오시죠? 47페이지. 청약통장 자체가 얘의 이름이 뭐예요? 얘가 딱지죠? 맞아요? 딱지를 매매를 중개를 해도 안 되고, 밑에 거는 매매를 업으로. 딱지를 내가 샀다가 팔았다 해도 안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이럴 경우에는 3년에 3천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했다. 분양권 자체는 매매가 가능하죠? 여러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애들은 괜찮아요.
얘네들은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분양권도 뭐 하면 안 돼요? 매매업을 하면 안 된다. 중개는 가능하나 내가 샀다가 내가 팔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기시겠습니다. 쌍방대리 직접 거래. 그죠? 쌍방, 딱지, 쌍방. 그죠? 쌍방대리는 안 되죠. 쌍방대리는 혼자 얼마 파실 거예요? 얼마에 사고 싶은데요? 좀만 깎아주시면 안 돼요? 글쎄요. 좀 생각해보고요. 말이 안 되죠. 일방대리는 된다 그랬어요. 그죠? 일방대리는 되지만 쌍방대리는 안 되고 직거래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죠? 직거래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투기 조장행위 나와요. 투기 조장행위. 투기 조장행위는 뭘까요? 세금 안 내는 거죠? 겉으로는 보기 좋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세금 내라는 얘기죠? 투기 조장, 미등기 전매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탈법적 목적의 미등기 전매를 중개하는 행위 49페이지입니다. 전매 차익이 안 나보다 중개를 하면 투기 조장 행위에 해당이 된다. 중간상여 등기는 유효, 도지거래는 무효고. 그 다음에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매매를 금지가 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매매가 금지된 부동산은 밑에 나오는 게 뭐였죠? 임대주택 같은 거겠죠? 그죠? 그거는 뭐 매매할 수도 없는 건데 서류 간에 그잖아요. 서류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도 서로 돈 주고. 쉽게 얘기하면 어떤 뜻인가요? 배포차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죠? 명의이전도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권리만 그죠? 서로 약정을 하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금지행위 같은 경우는 100%죠. 이거는 120%입니다. 120%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필요하신데 이렇게 오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명초 판매 1년에 1천, 딱지 쌍방 투기 3년에 3천. 그죠? 내용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이게 취소인지 1년에 1천인지 3년에 3천인지 이거 맨날 헷갈리잖아요. 그죠? 내용은 시험 문제에 이런 게 주어지면 어때요? 읽어보시다 보면 공부하신 내용들이 생각이 나요. 그죠? 그럼 입주권이니 분양권이니 생각해보면 그래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 딱지고 그죠? 특정이 된 것들은 어떻다? 분양권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특정이 된 거는 전매금지만 안 되어 있으면 거래도 가능하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매매업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어떤 거든지 매매업 걸리면 안 되는 거고 중개만 해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대방하고 직접 거래하지 말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대리하는 거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쌍방대리 말이 안 되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